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선정해서 오늘을 웃음과 놀이로 풀어낸 풍자우화극 이강백 작가의 신작 여우인간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1월이었었죠.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 세법 개정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어서 13월에 세금 폭탄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출생 입양공제를 신설하는 것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또 연말정산 소급 적용이라는 보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자 원칙에 맞지 않는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장선보험료를 100만 원 소득공제 작년에 받았다 그러면 네. 연봉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예. 올해는 이것이 12% 세액공제로 바뀌어가지고 1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해서 이제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한테는 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세법을 통과시켰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가 되거나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요 솔직히 못 알아듣겠거든요. 보장성 보험을 이 100만 원짜리 들었는데 6만 원인데 12%에서 12만 원은 돌려받는다. 뭐 그거는 근데 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 자체가 뭐예요? 소득에서 띄어가고 세금 낸 거에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소득공제는 우리가 그 소득세는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가 가세표준입니다. 가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소득공제는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공제 받는 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 세액공제는 그 세금을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12% 세액공제다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12% 12만 원 바로 돌려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담이 증가한 거는 사실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뭐 연봉이 낮은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예.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정부가 아직도 알고도 이렇게 발표 안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납세연맹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가장 큰 이유가 연봉이 3천만 원이나 한 4천만 원 이 구간에서는 가세표준이 한 1,200만 원이 바로 밑에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전환되면은 가세표준에서 빠져서 가세표준이 올라갑니다. 즉 누진세 가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담이 세율이 한 상당 부분 9.9%나 올라갑니다. 2.5배 정도 그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 효과를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말정산 이제 소급 적용이 5가지 정도로 바뀌었는데 자녀 세입 공제, 출산 입양 공제 부활, 독신 근로자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세액 분납 허용 5개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거 되면은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기사 난 부분에 대해서 네. 대책을 일단 발표했는데 지금 미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세공제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 축소가 크고 가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함을 따라서 세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혜택을 또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환급을 못 받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자녀세액 공제라는 게 아이를 많이 가진 가정에는 조금 더 많이 돌려준다 이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출생 입양 공제 부활이라는 건 입양을 하면은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 이 얘기인가요? 예, 출생을 하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 아이를 출생한 경우에 우리 출생공제가 이제 소득공제가 이제 폐지됨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출생한 우리 가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세액공제를 해준다,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양도 마찬가지고요. 입양을 했을 맞습니다. 경우에도. 근데 독신 근로자 공제는 이게 뭐예요? 독신 근로자 공제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표준 세액 공제를 12만 원에서 3만 원 올려서 15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미혼 근로자들이 지금 세금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우리가 나온 건데 실제적으로 납세연명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봉 이 대책이 나오더라도 연봉 3,300만 원 초과하는 우리가 미혼 근로자는 전혀 우리가 감세 혜택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표준세액 공제가 뭐예요? 표준세액 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 공제라든지 기타 특별 공제 금액이 아주 적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고 12만 원 산출자에게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육비 공제라든지 부당세 보험료라든지 이런 금액이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이런 소득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자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연금보험료 공제는 뭡니까? 이 연금보험료를 낸 만큼 공제를 돌려주겠다. 이 얘기죠,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12%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우리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번에 12%를 15%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에서 15% 더 많이 돌려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름대로, 돈을 돌려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급해서 이제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번에 세금을 우리가 많이 내시는 분들이 그분들만 아니고, 특히 이렇게 우리가 연봉이 7천, 8천, 9천 중상층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연봉이 자기들보다 훨씬 높은 억대 연봉자보다 작년에 비해서 세부담 증가율이 훨씬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녀가 우리가 대학교에 다니거나 가정에서 예를 들면은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가세 표준이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4,600만 원 초과로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이 더 우리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대책을 내어놓은 우리 세액공제 인상만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하면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가장 세금 부담이 늘어났던 이유는 아까처럼 예를 들면은 그 구간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세금을 매기는 구간이 변해서 결국은 저소득 근로자들도 세금을 더 내게 되고 공제를 조금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말씀 아니시겠어요? 예, 그 맞나요? 부분도 큰 원인 중 하나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세제 추계를 할 때 평균값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우리가
평균값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연봉이라든지 보양가족 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공제 사항이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인별로 편차가 많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방법의 세수 추계를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평균값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없는 경우라든지 부당세 보험료라든지 pension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국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환급이 우리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정세액이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 중에서도 10만 원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만 원, 200만 원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세금 폭탄 피해를 좀 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일단은 방법이 없죠. 개정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영향을 우리가 근로소득자들이 우리 한국납세연맹이 근로소득자 정치에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명 운동에 참여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 세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가족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되는데 장애인 공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해당되는 우리가 소득공제를 잘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가 또다시 우승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번에는 유소연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유소연 선수가 우리 여자 골프 선수들 사이에서는 언니 노릇도 잘하고요. 후배 노릇도 아주 잘합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골프의 중심이 되는 선수인데요. 어제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유럽 여자 프로골프 투어였고요.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박인비 선수하고 끝까지 우승 경쟁을 벌이다가 박인비를 한타 차로 제쳤습니다. 유소연이 우승을 한 게 지난해 8월 LPGA 투어, 그러니까 미국 여자 프로 투어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요. 7개월 만에 우승을 보탰고요. 경기 도중에 유소연이 언플레이업을 선언하면서 더블 보기도 있었거든요. 네, 이후에 다시 타수를 침착하게 잘 줄이면서 우승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우리나라 진짜 여자 선수들 골프 잘 쳐요. 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가 유럽 여자 프로골프 투어였거든요. 예. 네. 앞서서 1차전에서는 1차 대회, 올 시즌 첫 유럽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는 호주 교포인 오수연 선수가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대회에서는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고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또 박인비가, 이번에 유소연이 정상에 섰고요. 예. LPGA 투어에서는 개막전에서는 최나영, 두 번째 대회에서는 김세영, 그리고 세 번째 대회에서는 양희영이 이렇게 우승을 했었죠. 예. 그리고 박인비도 지난번에 우승을 했었고 해서요. 유럽 프로골프 투어, 그리고 LPGA,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모두 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계 선수가 휩쓸고 있고요. 어제는 또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 시즌 두 번째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요코하마 레이디스컵이라는 대회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베테랑인 이지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여자 프로 투어에서도 안선주, 신지혜, 이보미 선수가 상금 랭킹 3위권까지 휩쓸었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에서 골프 잘 친다는 무대를 모두 다 휩쓸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 개막한 프로축구 골도 많이 나고 관중도 많이 온 모양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개막을 했고요. 이번 주에 2차전이 열렸는데요. 어제 경기에서는 재밌는 경기가 포항에서 열린 울산과 포항전이었습니다. 두 팀이 모두 다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동해안 더비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예. 경기 결과가 4대2로 울산이 승리를 했고요.
뭐 4대2라고 하면 골이 6골이 났으니까요. 포항의 17,000녀석이 모두 다 매진이 됐거든요. 포항 팬들은 홈팀이 좀 져서 속은 좀 상하시겠지만 골 구경은 참 많이 한 그런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 2라운드에서 총 95,000여 명 정도가 관중이 왔어요. 예. 경기당 평균 16,000여 명, 6,000명 정도가 됐고 지난주에 평균 관중이 14,000명이었거든요. 예. 그거보다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관중도 많이 오고 있고 골도 많이 터지고 하는데 보통 축구 인기가 야구가 시작이 되면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축구계에서는 야구가 4월에 시작할 때도 축구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4년 연속 홈런왕에 도전하는 박병호 선수 3번째 홈런을 쳤죠. 네. 시범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어제 넥센하고 롯데하고 경기를 가졌는데 예. 넥센의 4번 타자 박병호가 2회 초에 솔로 홈런을 쳤습니다. 시범 경기 초반에 말홈도 쳤고 2점 홈런도 쏘아올렸거든요. 예. 시범 경기 3호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까지 박병호가 시범 경기 6경기에서 13타수 5안타, 타율이 3할 8푼 5리입니다. 그러니까 타율도 좋고 다 장타력도 뽐내고 해서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홈런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또 불렸고요. 예.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꿈꾸다가 기아 친정팀으로 복귀한 투수 윤성민 선수도 어제 오래간만에 한 500여일 만에 기아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섰습니다. 예. LG하고 경기에서 6회 초에 마운드에 올라서요. 1이닝 동안 공을 던졌는데 2루수 땅볼 하나, 삼진 2개로 1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고요. 윤성민이 최근에 기아하고 계약하면서 4년 동안 총 90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어요. 예. 기아 팬들이 최근 팀 성적도 좋지 않은데 외국으로 갔다 온 선수에 너무 많은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 있는 팬들도 있는데요. 예. 기아나 윤성민이나 모두 다 실력과 성적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나라 육상에서 한국 신기록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분야가 남자 경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경보의 간판 스타입니다. 삼성전자 소속의 김현석 이런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어제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20km 경보 선수권 대회에서 예. 1시간 19분 13초로 2위를 했습니다. 한국 기록이 1년 전에 바로 이 대회에서 김현석이 세운 1시간 19분 24초인데요. 그 기록은 1년 만에 11초를 앞당겼고요. 올 시즌 세계 랭킹 4위의 기록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시즌이 많이 남았으니까 랭킹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김현석 선수가 시즌을 잘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1위가 일본의 스즈키 유스케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어제. 그래요? 네, 1시간 16분 26초입니다. 예. 김현석보다 기록이 2분 이상 앞서니까요. 김현석 선수도 아시아에서 1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예, 여러분 날로 좋아지는 오프닝에 여러 가지로 감명받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도 저기 날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매주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그러면 한 주간에 두 분이 뽑으신 베스트, 워스트 알아볼 텐데요. 먼저 워스트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부터 할까요? 박사님. 네. 예. 넣습니까? 안 나와요. 안 넣습니까? 워스트는. 네. 그렇군요. 네. 일리가 있네요. 네. 저는 워스트. 네.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예.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난번에 주한미 대사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종북몰이로 나선 장본인입니다. 얘기는 이런 겁니다. 박대출 대변인 얘기는 새정치연합은 종북 숙주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종북 숙주당으로 몰아친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집권당 대변인쯤 되면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무엇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난 다음에 정치권의 지혜를 모아도 무조건 판국에 이거를 정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을 종북 숙주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북 숙주당이면은 이 정당의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대표잡을 하자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은 같은 아무리 김병 씨가 종북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집권당의 대변인쯤 되면은 언행이 신중해야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숙주당 맞습니까? 그럼 이 정당을 해체하시죠 그냥. 어떻게 대변인이 이따위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 겁니다. 박대출 대변인 워스트입니다. 예. 자, 황 의원님. 예. 저는 박대출 대변인에 대한 그 변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저는 워스트로 꼽은 것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국민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 이래요. 지금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 5월 1일까지 하자. 여야 거기다 보면 공무원 노조 대표까지 포함돼서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해서 지금 사실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안을 내밀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안을 내미는데 야당이 지금 어떤 자기 독자적 안을 내밀지 않은 가운데 하여튼 좀 두고 보자 슬슬 시간만 좀 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가운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이거 좀 공무원 연금도 연금이지만은 국민연금을 갖다가 오히려 소득 대체를 높여야 된다. 이게 지금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은 바로 우리 올해만 해도 한 3조 몇천억 가량을 갖다가 그야말로 예산에서 선취해서 적자 보존분을 떼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 적자 보존 부분이 15조가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 적자 보존분이 9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으로 그냥 가면 즉 국민이 그냥 생떼가지 돈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그저 9조씩 그냥 내밀어야 돼요. 들이밀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연금 물론 국민연금 아직 부족하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그거 갖다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 못하겠다. 흔한 얘기로 이거 파토나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워스트로 보셨습니다. 예. 저는 그 대목은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만 공무원 노조보다는 유권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연금 주장하는 그 내부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 정도 되면은 내년 선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전체 국민의 여론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국가의 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야당이 먼저 만들어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도 없어요 또. 맞아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잠깐 들어보세요. 자꾸.
얘기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완장을 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야당이 두 가지 방안을 먼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은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지금 정부나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명확히 나와야 돼요. 먼저 입장을. 그렇게 해야 협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안을 놓고 공무원 연금 노조라든지 사회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를 하든지 이때 입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개혁정당, 대한정당, 정책정당이라고 하고는 제1야당의 모습이 맞는가. 항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만 열면은 서민정당, 민생정당을 얘기합니다. 대한정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입장이 난무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김성주 의원 얘기 나온 겁니다. 저는 김성주 의원 얘기도 저는 상당 부분 귀담아 들을 대목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이 자꾸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문제를 갖다 해결할 때 문제가 막 남마같이 얽혀 있으면은 꼭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연금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 문제고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혈세로서 우리가 보존분 밑 빠진 돌에 거의 물을 붓듯이 붓고 있다면은 이 부분에 논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면은 뜬금없이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사학연금, 군인연금 막 흔한 얘기로 물타기라고 그러죠. 물타기식으로 왜 지금 보면은 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무원 이 부분에 어떻게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는 데 앞장서 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 문제도 틀린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1차 개혁했던 것이 2007년 당시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장관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소득 대체율이 한 70% 됐는데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갖고는 나중에 국민연금도 나중에 조만간 적자 투성이 된다. 이 공무원연금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이제 발제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유시민 장관을 밀어주고 그래서 1차 개정을 해서 소득 대체율을 갖다가 기존 7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내가 받았던 것, 근무 중에 받았던 돈하고 몇 %를 받느냐 문제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소득대체율이 33년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따져서 62.7%, 약 63%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재직할 때 63%를 연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명목상 최고 소득 대체율이 46.5%인데 현재 실제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김성주 의원의 이것을 갖다 5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자면 재정이 바닥나는데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빨리 개혁해야 된다는 공무원연금 이 개혁의 화두는 어디 사라지고 없는데요. 이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꼭 김성주 의원 한 사람을 갖다 제가 지목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야당 전체 이거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전체 지도부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게 야당은 집권 안 할 겁니까? 2017년 집권할 수도 있고 또 2020년 집권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로 이번에 발목 잡아놨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무슨 수로를 다 감당하려 듭니까? 이번 기회에 함께 정말 마음을 털고 자기의 대안을 갖고 논의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에도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할 때 공무원연금 손을 못 댄 것은 지금도 상당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손을 댔어야 되는데 못했다.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누군들 개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연금에 문제가 많은 거 그 참여정부 때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모처럼 만에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지금 상당히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야당에서는 서서 그 아이템을 새누리당에 뺏기는 아픔이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했던 것을 새누리당이 했다. 알아. 이것이 보수의 진정 힘이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거는 야당의 입장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 힘을 실어준 야당이 아프더라도 힘을 실어준 것이 옳은 건 옳다라고 하는 야당이 진짜 대한정당입니다.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5월 1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적인 대타협기구에서 상당 부분 당초 안 보다는 좀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안을 만들어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은 새누리당 아예 깨버리세요. 네? 아예 깨버리라고. 새누리당을요? 아니 새누리당이 아예 깨버리라고.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이걸 깨버리라고. 깨버리라고. 예. 내년 총선 때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 못했습니다. 야당 때문에 못했다. 저런 났잖아요. 야당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개혁 못했습니다. 정말로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 무슨 얘기 할까요? 또 아마 사회적인 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안 나와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당초 원안에서 후퇴하고 많은 얘기할 겁니다.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런 일이 없도록
새정치연합 이번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툭하면 그때 박원순 시장 제 워스트로 꼽으면서 그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무원들 박봉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대체율도 보면은 일반 국민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그렇다면 평균 연봉을 따져보시죠. 공무원들은 지금 이거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공무원 평균 연봉이 5,220만 원, 월 435만 원을 받습니다. 즉 435만 원의 64%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300인 이상 대기업 해봐야 전체 근로자의 한 10% 안 될 겁니다. 대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이 4,317만 원, 월 360만 원입니다. 공무원보다 거의 한 70만 원가량 작습니다. 그러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이게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한 90% 근로자들이죠. 이게 2,448만 원, 월 2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야말로 보면 여당에 이제 윽박지르도 안 되니까 야당에도 아마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총선 있고 총선 있으면 또 노조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 1,800만이에요. 지금 근로자들이. 1,800만 근로자 중에 노조 소속이 얼마나 될까요? 178만 명입니다. 즉 우리가 그 노조 조직률이라 그러는 건데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시내에서 보면 늘 보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보면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이다 그래갖고 치니까 이게 노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노조를 갖다 귀족노조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178만 명 이게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죄송하게도 10.3% 2013년 2014년 변함이 없습니다. 즉 자기들 기득권이에요. 이 중에 한국노총이 80만, 민주노총이 60만, 기타 국민노총 등이 30만입니다. 즉 우리가 전체 근로자의 10%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고 여기에 또 핵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로 등 그럼 뭐 사실은 정원호 같은 건 또 법 외 노조이긴 합니다만 또 법 내조도 있어요. 반드시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귀족노조라고 부르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듣는 게 지금 우리가 지상 등을 통해서 보잖아요. 심지어는 대기업 같은 경우 노조들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리에 대물림도 하고 있고 어디 좀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자리를 팔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들이 듣죠.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직장이 있어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양대 노총 같은 지도부 또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귀족 노조라고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단지 지금 여야가 수만 따져서 국민연금을 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정말 직시할 경우에 여야를 넘어서 직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봐보세요. 국민연금 직장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국민연금 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3, 40만 원 받습니다. 3, 40만 원이요. 얼마 전에 가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그 프랜카드를 붙여놓은 것이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연금을 연금답게. 국민연금 이게 연금 맞습니까? 이거 더 높이라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돈을 내가지고 공무원연금에 돈을 쏟아부어요. 공무원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지금 60% 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적어도 공무원 노조라고 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평생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연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낮출 테니까 우리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임연금도 좀 낮추자. 그다음에 군인연금도 다 낮춰가지고 정말로 힘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주자. 저는 이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마냥 반대만 하고 우리 밥그릇 절대로 안 뺏길 거야. 이거는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참고적으로 자기가 이제 일을 했을 때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정년 이후에 몇 퍼센트가 받느냐 이걸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그게 60%가 정도. 63% 정도 됩니다. 63.7이에요.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보면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예전에 1960년, 61년에 일반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 때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 뭐 직장도 별로 변변한 게 없었잖아요. 그때 공무원들이 진짜 그때는 박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연금을 만들면서 좀 공무원들의 후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애쓰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하나의 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사실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것이 61년에 공무원연금, 62년에 또 별도의 또 군인연금 또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조금 예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다 50년 전 얘기예요. 이제는 뭔가 원점에서 놓고 다시 쳐다볼 때가 되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스트 넘어갈 시간입니다. 아니, 박대출. 짧게. 종북 숙제. 저는 그래서 박대출 대변인 그다음에 5명 의원들이 있잖아요. 박대출 대변인을 비롯해서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제가 봐도 특히 뭐 다른 의원들이 뭐 툭툭툭 내뱉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의 대변인은 당의 전체 의견을 갖다 집약해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북 숙주 이거 의원들 그런 역할이야 뭐 김진태 의원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당 대변인 김진태 의원은 좀 불쾌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결코 불쾌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또 그래도 본인의 소신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랬어. 또 야당은 또 가서 검찰에도 덜렁 또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뭐예요? 고소 고발하게. 그것도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유행하는 말이 있죠.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말. 도낀 개낀. 도찐 개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물 좀 탔습니다. 예. 뭐 도찐 개찐보다도 먼저가 중요한 오죽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죽했으면은 법에다가 호소했느냐. 저도 이걸 정치를 법에다 호소한 건 아주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나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박대출 대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공천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이 워스트 베스트, 이 황태준 박사님 두 분 평론가님의 의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베스트 한번 두고두고 주시겠어요? 베스트는? 자, 두고두고 나옵니다. 예. 두고두고 하니까 이번에 저는 베스트로 오랜만에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을 갖다 베스트로 모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 한 번만 더 주세요. 자, 박상병 박사님. 저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이완구 총리. 근데 황태수 위원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만 다녀오시고 나면 꼭 좋겠을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됐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하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완구 총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완구 총리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예. 정말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만년돼 있습니다. 만년돼 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얘기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득권이 대물림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일반 국민들은 이거는 피눈물 흘릴 일입니다. 근데 그거 진짜 심각해요. 그런데 기득권의 대물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A가 기득권층에 포함만 돼버리면은 이 사람도 기득권에 포함돼 가지고 정의라든지 도덕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이익 이걸 위해서 대물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깨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완구 총리입니다. 네. 이번에 말 그대로 부정부패와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만 이완구 총리가 힘을 잔뜩 받아서 검찰, 경찰 대거 동원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대한민국의 사정 개혁에 일종의 그 원년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완구 총리를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황 의원님은? 그게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이완구 총리 혼자서 갑자기 대통령이 필요 없다. 나 혼자서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보면은 대통령 또 신임 또 이병기 비서실장 아마 또 보면 이완구 총리 이분들이 아마 세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제 고질화되어 있고 고체화되어 있고 뿌리 깊이 받고 있는 부정부패를 갖다가 한번 발본색원하겠다. 두 분 다 부정부패. 해외가 아니군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좀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표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 스피커는 이완구 총리라고 봅니다. 이완구, 그야말로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이번에 그야말로, 이번 올해가 아니면 골든타임이죠. 올해가 아니면은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나선, 그렇게 어떤 중심을 잡았던 박근혜 대통령. 거기다가 또 하나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또 해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해외 나가시기 3월 1일 날이죠. 3월 1일 날 그날 해외 7박 9일 나가시기 전에 당시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내일 만나시죠. 그래갖고 저 다녀와서 한번 만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3월 13일 날 오부 여인을 초치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장 등 오부인 조치에서 설명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만시지탄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13번째 해외 순방입니다. 근데 1차부터
1차는 전 이해해요. 1차는 윤창중 당시 대변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없었으니까 좋습니다만은 1차부터 12차까지 단 한 번도 국회의장이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설명조차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와 국회의장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니 명색이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인 내가 신문 보고 대통령이 해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 알아서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지난 12월에 볼멘소리 했는데 이번에 마침 보니까 오부 요인 갖다가 청와대로 조치해서 보면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설명을 했고 또 내일이죠. 내일 보면 문재인 대표 또 김무성 대표 두 분 대표 청와대로 초치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이 김기춘 실장 탓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고 불통소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통에 나섰다 하는 부분에서 해외가 아니고 해외 다녀오고 난 이후에 박 대통령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건 제가 봐도 박 대통령의 행보는 진짜 만시지탄입니다. 빨리 이렇게 했어야 되고 하루 더 좀 추가하면은 만시지탄인데 쭉 이대로 최소 1년 가야 된다. 다음 달 돼가지고 또 스텝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가 아니라 내년 총선 이후가 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 박사님이 부정부패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요새 젊은 층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 중에서 이제 취직 못하고 이런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전부 줄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줄백 사회가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내가 그래서 취직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이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보다 노력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금 부정부패 그 줄백 없는 사회 이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보면 우리가 보면은 뭐 신분 상승의 사다리 신분 이동의 사다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또 흔히 뭐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표적으로 개천에서 용난 분들 많아요. 지금 보면은 얼뜻 봐도 지금 현재 정치권을 주름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홍준표 지사도 굉장히 어렵게 유명하잖아요. 사셨고. 홍준표 지사는 어머니가 그 당시 저 울산에서 뭐 한반가 거기서 뭐 하다가 저 사채업자한테 머리끄댕이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고 그 얘기를 갖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이게 나는 열심히 해도 이 사회가 더 이상 이 동맥경화 고차가 돼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잘못하면요 혁명을 꿈꿉니다. 최근에 방위산업 비리 봐보세요. 예, 방산비리. 전직에 별달아서 군인연금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별 달면은요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국민들 피눈물로 바친 그 세금을 가지고 허위로 계산서를 만들어가지고 뻥튀기해가지고 돈 다 빼돌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국민들은 그들에게 군인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맞습니까? 대대적으로 정말로 계획을 해서 선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나라에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좀 힘을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침 이번에 보니까 저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별 달고 무슨 돈을 땡긴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회사 흔한 유령회사 만들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들 이름으로 7억 7천 흔한 말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대다수의 지금도 보면은 이제 24시간 편의점에서 진짜 밤새 일하는 진짜 네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제가 보면 홍대 앞에 가보세요. 사실 목이 메이네요. 네, 저런 모습도 또 처음 봅니다. 아니 홍대 앞에 가보세요. 새벽 4시 5시 되면은 나이 20대 때 뭐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흔한 얘기로 입에 은수저 놓고 태어나서 외제차 몰고 와서 밤새 놀고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24시간 편의점에 있는 그 어떤 청년은 진짜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났지 밤새 그 5,580원 시급 5,580원 받으면서 그 밤새 하면서 그 라면을 끓여주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회에서 그럼 젊은이들이 그 좌절 분노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누구는 해군 참모총장 아들이라서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뭐 능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7억 7천만 원씩 더 그 한 케이스만 받았겠습니까?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드님도
메릴리지 서울지사에서 그에게 돈을 땡길 수 있습니다. 80억을 땡겼잖아요. 아버지만 잘 만나면 이 나라에는 돈이 펑펑 쏟아집니다. 지금 황태순 위원님이 사실은 여러분이 못 보셔서 눈에 눈물까지 맺히셨어요. 저 이거 처음 봅니다. 예, 저도 처음 보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사회에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과 함께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당연하죠. 그 뭐 성역은 없는 거죠. 성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참, 아니, 진짜 두 분 말씀, 그리고 이게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부정부패 척결해가지고 뭐가 좋으냐. 일단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앞날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요. 네.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이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줄백이 잘 안 통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젊은이들이 체감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